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투미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분양가 상한제 이후 재개발, 재건축, 아마도 이제 재개발에 주로 포인트가 맞춰지겠지만 이런 정비사업 투자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제가 이제 강 대표님한테도 얘기했었을 때 지겹다고 할 정도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여기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채널에서도 말했는데, 그래도 이걸 준비한 거가, 사실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전에 얘기했었던 거 분양가 상한제 개정 내용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주로 오늘 할 얘기는 정비사업 그럼 어떻게 되냐, 거의 아직 썸네일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확정은 안 지었는데, 요즘 얘기 나오는 건 거의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정비사업은 이제 다 괴멸되는 듯 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무슨 거의 괴담이라고 얘기할까? 제가 한번 썸네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무슨 정비사업 괴담 그 진실은 이렇게 할까? 아무튼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딱 막연하게, 많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단 정비사업은 타격을 받는다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 저번에 분양가 상한제 3부작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인가 감정평가 이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그냥 큰 물건 작은 물건 해가지고 한번 비교한 게 있었는데, 좀 오늘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가기보다는 좀 어렵게 보다는 가볍게 진짜 그 정비사업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해 보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나는 아마 오늘 굉장히 태클 거는 자리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사실 어저께 이제 방송 찍기 전에 전화를 주셨는데 오늘 분양가 상한제 얘기하자. 그래서 나는 아마 태클 엄청 걸 건데 이거 맞아요. 너무 지겹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랬는데, 그래도 하신다고 상관없다고 하셔가지고 자리를 마련했어요. 자, 오늘 부동산님과 티격태격하는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해법이 있는지 저도 궁금한데, 아무튼 저는 태클 거는 입장에서 얘기를 알겠습니다. 좀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렇게 태클도 걸려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준비한 타이틀은 이거였어요. 812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발표, 정비사업의 투자 방향성은 이렇게 해놨는데, 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얘기 안 할게요. 워낙 많이 알고 있으니까 땅값, 건축비, 건설세 적정 이혼 뭐 이렇게 해서 분양가 상한선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번에 개정안 나온 거를 보게 되면 사실 핵심은 이거였죠. 그 물가 상승률을 일단 투기 과열 지구기만 하면 지정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조항을 아예 없애버린 게 뭐 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언론에서는 아직 실질적으로 지정도 안 되는데 뭐 서울 전 지역 경기도 뭐 해서 다 지정된 것처럼 뭐 얘기 나오는 기사들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중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을 할까 말까 막 이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에 방송했었을 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 안 하면 모를까, 한다면 소급할 거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소급을 하고, 사실 국토부 원문을 좀 읽어보는 편인데 항상 거기에 왜 지정하는 이유들을 항상 적어놓잖아요. 그 아니나 다를까 강남의 신규 분양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교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취지로서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을 타겟팅 하려면 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일로 소급을 해야지만 지정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소급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사실 이건 좀 재밌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을 강화한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뭐 이것도 기존이랑 좀 표가 똑같진 않더라고요. 그전에는 70% 미만 있었던 거를 뭐 80% 미만으로 갖다가 좀 강화시키면서 최대 10년, 그리고 또 거주 의무 기간은 법을 바꿔서라도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주 의무 기간 최대 5년. 저는 이게 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이런 거주 의무 기간을 만약에 못 채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LH에서 너네 은행 적정 예금 금리 이거까지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아파트 가격이 내가 샀는데 분양가에서 뭐 5억이 올랐든 뭐든 알 바 아니고, 그냥 너가 5억에 분양받았다, 그럼 거기서 은행 이자 정도만 쳐줘서 LH에서 사겠다, 그 다음에 그 차익은 어떻게 하든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이런 것도 좀 재밌게 이거 봤습니다. 봐야 돼. 불법 전매 시 처벌,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 부과. 미친 거야. 이거 해도 걸리면 작살 나는 거야. 그냥 LH에다가 그냥 빨리 팔아라. 팔 거는 LH에다만 팔고, 네가 만약에 불법 전매인데 걸렸다, 그럼 네가 예를 들어 2억 먹었다.
6억 내 말이 돼 이게? 이거랑 그렇죠. 이거랑 해서 한번 좀 그래도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사실상 이제 진짜 너가 살 집 아니면 청약 넣지 그렇죠. 마라. 그러니까 이게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불법 전매를 요만큼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굉장히 무섭게 박아놓은 거죠. 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로또 청약 얘기 나오니까 그 로또를 누구든지 막 주워가는 게 아니라 진짜 입주할 수 있으면 그 5년 거주도 저는 안 그래도 그때 저번에 3편 얘기하면서도 거주 요건도 사실 필요하다는 얘기도 언뜻 했었었는데 실제로 거주 요건이 들어가면 뭐가 되냐 10년이라고 해도 그냥 전세 놓고서 그냥 기다리면 되지. 내가 10년 동안 5억을 벌 수 있다라는 게 확신만 있으면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씩 버네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걸 막고 그냥 실제로 돈 다 내고서 내가 살 수 있느냐 이거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강남에 예를 들어서 거주 요건 이거 5년 채우려고 하면 내가 사는 곳은 예를 들어서 인천인데 인천은 어차피 안 되는구나. 근데 뭐 만약에 위장 전입 또는 뭐 청약하기 위해서 1년간 월세 살면서 1순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약해서 됐다고 봐. 근데 내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강남에 분양가 9억짜리 10억짜리 들어와서 전세만 놓더라도 7, 8억인데 그쵸. 못 들어오는 거지. 5년 거주 채우지를 못하고 아예 그냥 이거는 과거에는 중도금 대출 기간 동안만 어떻게 조금 하고 입주할 때 전세 한번 놓고 있다가 뭐 2년 뒤에 팔아서 비과세 받아서 판다 또는 일반 세율로 판다 뭐 이런 생각했던 사람들이 청약을 못 하는 거죠. 거기다가 혹여나 이것도 그냥 다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조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전매를 하게 돼도 LH에서 그냥 은행 이자만 쳐서 사준다. 즉 진짜 살 거 아니면 청약 그러니까 넣지 실수 마라. 중심으로 이렇게 싼 걸 주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의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공공분양 조건을 갖고 와서 이렇게 민간에도 강제하겠다. 수요 측면에서는 뭐 그럴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좀 차별화돼서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렇죠? 주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고. 개인적으로는 할 거면 이게 거주요건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떤 식으로 지정되냐 뭐 사실 언론에서 보다 보면 되게 두루뭉실하게 이미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 개정안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발표를 한 거고요. 이게 한 10월 초 지금 국토부 일정에 따르면 10월 초에 공포를 하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그때 갖춰놓은 거고 그때 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든가 아니 급등할 걸로 우려되는 데를 지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26일 날 바로 어제였죠. 그때도 이 총리께서 뭐 질의 대담하다가 아직 어디 지정할지 확정된 거 없다. 뭐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어디가 될지는 특이가지고 전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되면 완전 맛이 가. 그래서 너무 지역별로 이 형평이 어긋나고 망가지는. 아무튼 일단 자. 네. 자, 근데 제가 저번에도 3부작 할 때도 얘기했었던 것 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지정했을 때 제가 예상한 거는 그거였어요. 강남만 지정하는 걸 확률을 한 30% 정도로 봤고요. 근데 사실 강남 3구만 딱 지정했다 아니면 강남 4구든 지정하면 강북에 있는 다른 재개발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강남이 강북보다 분양가가 더 싼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줄줄이 두미로 다 될 것 같은데 시차를 두고. 뭐 이제 강남 쪽만 뭐 지정했다. 뭐 네. 강남 쪽 뭐 재개발은 거의 없으니까 재건축들 뭐 이제 타격 받는다 하면 투자자들이 그럼 풍선 효과면 당장 동작구 흑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기 너무 뻔하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울 전역으로 지정할 확률을 한 60%로 봤고 나머지 10%는 경기권도 지정하는 거 이 정도로 봤었는데 경기는 투기가율지가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때는 네. 투기과열 지구로만 할 건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았었기 네. 때문에 그렇게 30%, 60%, 10%이 정도로 봤는데 요즘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뭐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 이제 국토부 발 얘기 나오는 것들 뭐 카더라 얘기를 들어보면 강남 우선 아니면 해봤자 뭐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중심 지역 으로만 지정하지 서울 전역으로 지정할 확률은 좀 낮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어요. 실제로 적용되는 거는 그때 가서 보면 알 것 같은데 마포구는 분양 나올 것도 없는데 이제
끝났어. 정비 사업이 없어. 뭐 이제 없어. 맞아요. 지정해봤자 의미는 없는데. 없어. 상징적인. 성동구도 몇 개 없어. 성동구도 이제 없고. 몇 개 없어. 아무튼 실질적으로는 뭐 행칠, 용답동 재개발, 성동구에서 분양 앞둔 애들은 그 정도 걔네들 2개 정도밖에 없어. 이제 하나는 관리처분 나고 하나는 관리처분 신청하고 예.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일단 뭐가 됐든 간에 강남은 이제 지정하는데 어디까지 퍼지냐 이런 얘기들은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말했던 것처럼 애초에 분양가 상한제 타겟팅 자체가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도 보더라도 강남 재건축이 목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진짜 강남만 지정된다라고 하면 다른 데는 호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어떻게까지 지정되는까지는 한 10월 이후를 봐야 되니까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왔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가 일단 정비업체 사업성이 나빠지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뭐 말할 수 호재는 아니니까 악재면 악재지. 그렇다 보니까 정비업체는 일단 다 끝났고 뭐 신축 아파트가 얼마나 올라가냐는 건 뭐 둘째 치더라도 일단은 신축 아파트 희소성 늘어나서 뭐 기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정책은 일단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를 떠나서 일단 정비업체가 죽는다라는 걸 다 전제로 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잖아요. 무슨 정비업체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정비업체가 다 죽어나가는 괴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희는 이제 서울 전 지역 재개발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계약은 꾸준히 해요. 하는데 너무 힘들어. 예전보다. 이거를 갖다 그전에는 뭐 여기 입지가 어떻고 투자 가치가 어떻고 얘기하면 계약이 됐는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설명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또 한 다리가 더 생기다 보니 이런 게 되게 실질적으로 이런 부동산 아니 재개발 쪽 하면서에 있어서 이제 애로사항이 꼽힌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론에서는 정비 사업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동산님이랑 3편째 1시간에 거쳐서 막 떠들었었던 내용들 그거는 권리가가 크고 적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그거는 간단히 추격하고 그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님이랑 1시간 얘기했었던 거는 사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근데 거기서 핵심만 출연하면 사실 감정평가 이전 정비사업은 사실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미미하다. 근데 일단은 진짜 언론사에 얘기하는 것처럼 관리처분이 인간한 정비사업 구역 정확히 말하면 진짜 2주 철거까지 된 데들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타격은 받는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자, 네, 저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네. 감정평가 이전 정비구역이 미미하다 그랬잖아. 이게 아닐 것 같아.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관리처분 이전 정비구역도 장난 아니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지금 8월 14일 날 나왔거든. 뭔지 알아요? 8월 14일 날 네. 그 평가를 갖다가 그 언뜻 기사 본 것 같은데 뭐 국토부에서 한다든가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그냥 승인받는다는 재앙이야. 어떻게 나왔냐면 사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소장님이 하는 얘기에도요. 전제가 있어요. 감정평가 이전 구역은 별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면 평가 금액을 평균적으로 높여서 그쵸. 조합원 분양가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일반 분양가가 그 수준보다 높게 갈 거기 때문에 또는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들 간의 분배만 바뀌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가는 거지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게 공통적인 그 당시의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국토부에서 8월 14일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공동주택 산정 기준 고시를 했는데 민간 택지를 매입하는 건 매입가를 인정해주지만 정비사업은 매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평을 하잖아요. 감평가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조합원들 종전자산에 대한 평가 또는 그 수준을 봤으면 제가 생각할 때도 완전 준공후분양으로 가서 후분양하는 시점에 택지비 감평을 하면 적어도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감평한 거 또는 일반 분양 과거에 선분양을 하던 시절 철거할 때 감평한 거보다는 후분양할 때 이 토지 가격이 훨씬 올라가 있을 그쵸? 테니까 크게 손해가 안 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 공시지가대로 하래요. 공시지가요? 공시지가대로 하고 그걸 만약에 그러니까 감정평가법이사 2명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해갖고 왔는데 이 공시지가에 연동해가지고 한 그게 아니면 표준지 공시지가대로 한 게 아니면
감정원이 반려해서 다시 하게끔 승인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럼 뭐냐면 지금 재개발 구역에 각 감정평가 받은 금액이 1,500인데 공시지가 930이야.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라고 하는 거는 1,500 감정평가 받은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 분양가는 930 기준으로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일반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져요. 그 상황이 생기면 감정평가 이전구요? 감정평가 니들이 높게 해도 우리는 그냥 공시지가대로 일반 분양 나오는 것만 승인해 줄게 이런 포지션으로 가는 거니까 하지 말란 소리밖에 안 돼요. 재앙 수준이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네. 뭐 실제로 애초에 전제는 그거였어요. 이제 감정평가 이전 정비구역 할 때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는 저는 오래 갈 거라고 보지 않았었던 거였거든요. 어차피 기간이 멀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이제 조합 설립해서 분양 언제 하겠어요? 뭐 빨라야 6년, 뭐 7년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얼마나 갈 거냐라기 때문에 멀면 멀수록 사실 떨어져 있다는데 그래도 네. 설령 분양가 상한제가 계속 있어도 평가라든지 어차피 민간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안 나오면 그냥 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찾아 나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감정평가가 이제 크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큰 물건이냐 작은 물건이냐 이런 얘기들 좀 하긴 했었거든요.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무슨 진짜 뭐 토지 수용 다니고 어떻게 할 아니 건지 민간 택지를 사실 어떻게 봐야 그렇게 되거든요. 나는 사실 이걸 보고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사실 저는 되게 당황했고 사실 이 관련해서 어제도 한 언론사에서 기자분이 전화를 주셔서 이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정비사업 투자 방향 이런 걸 얘기를 해달래. 그래서 저도 머리가 하얘요. 저는 제가 뭐 이렇게 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너 죽으라고 딱 찍어놓고 분양가 상한제 아까 이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공고하고 그 이후 입주자 무작 승인하는 애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 칼날이 나한테 떨어지지 않으리란 게 없잖아요. 쭉 가다가 막상 내가 이제 이주 시작하고 분양하려고 그쵸. 가는데 그게 딱 가면 진정해서. 그때 되바꾸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공포인가 어느 시점에서는 공포로 찍어 누르고 있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장담을 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서 진짜 이제 막 지금 지방 부산 뭐 경남 이런 시장처럼 완전히 미분양가 관리 지역 이런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야 분양가 상한제가 없으니까 가도 돼 이런 상황이지만 그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지만 일반 분양이 안 되니까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나는 저게 사실 되게 충격인 건 뭐냐면 와 이 정도로 자본을 유린한다는 표현을 써도 되나?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법률 국회 가서 싸워보고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번 이걸로 해서 이렇게 바뀌는 걸 보니까 와 우리나라 법률이 좀 허술한 거 아닌가? 사실 장난 아니야. 헌법 확장 아니까 뭐 더 말은 안 할게요. 근데 사실 이제 제초안도 위헌이라면서 갔다가 이제 작년 4월달에 이제 기각된 게 이게 애초에 심의를 안 한 거잖아요. 아직 너네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피해 발생되면 나와라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해요? 얘도 똑같이 이번에 헌재가 똑같은 논리로 갔다가 뭐 위헌소송에서 뭐 아직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피해 본 게 아니잖아 라고 하면 일단 피해는 보고 그 다음에 가서 뭐 설명 구제를 받아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인 거죠. 사실 그게 누가 되게- 가서 고양이 그렇죠. 목에 달 건지 그렇죠. 고양이 그게- 목에 달았다 하더라도 그걸 국가가 배상을 해주겠어? 일반 분양 싸게 밀어넣고 해서 하면 다시 일반 분양을 하라고 한 건 계약들이 다 물려 있는 건데 그때 가서 재분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포로 지금 찍어 누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사실 뭐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거 부분들은 저도 보면서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까라는 게 의문이 들 정도의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거는 일단 말했던 걸 본격적으로 진짜 아예 개정이 다 완료돼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시행이 되면 그때 보는 거지만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얼마나 가겠냐라는 것도 있어서 일단은 그 먼 거는 디테일한 얘기는 안 하고 일단 타격 받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제가 오늘 얘기하려 했었던 게 관리처분 인가난 정비구역은 뭐 일단 분양가 상한제의 칼날을 피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타격을 받는다는 데에서는 위기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저희가 3편 때 그때 지난번에 했었던 3편 때 얘기했었던 거는 간단하게만 핵심만 얘기하면 비례율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면서 감정가가 작은 게 뭐 감정가가 1억짜리였을 때는 1,000만 원만 떨어질 거고 똑같이 10% 떨어져도 10억짜리면
뭐 1억이 떨어지게 되니까 감정가가 작은 게 유리할 거다. 살 때 다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고, 그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부분, 진짜 규제로 인해서 일반 분양이 줄어들었다, 이 조합원의 이익이 감소됐었을 때, 그러면 이 분양가가 누가 타격을 받느냐 했을 때 비례율로 건드려지기 때문에, 즉 권리가 큰 것보다 작은 게 안전하, 그런 거는 사도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었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10억, 1억 얘기했을 때 뚜껑은 그쵸. 비례율이 20% 빠져서 1,000만 원짜리는 200 그쵸. 빠지는 거고 10억짜리는 2억 빠지는 거니까 작은 게 유리하다. 전혀 막 안 사는 게 아니라, 뭐 관리처분 인간 안 돼, 그래도 사실 원래 관리처분 인간 안 돼가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안전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완전 투자 못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뚜껑 물건, 방금 얘기한 거 감정가 많아야 1,000만 원이잖아요. 이런 거 설령 반토막이 나봤자 500만 원 떨어지고 끝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들 같은 경우는 완전 피를 토하게 되겠죠.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딱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만은 없어요. 제가 오늘은 좀 태클 건다 그랬으니까, 과거에 이건 지금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일반 분양가를 찍어 누르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분양이 안 돼서 또는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과거에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물건 가진 사람은 손해가 별로 없는데 큰 물건 가진 사람은 손해가 크잖아요. 그러면 관리처분 변경이 안 돼. 그러니까 작은 거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작은 거 갖고 있는 사람, 큰 거 갖고 있는 사람들 간에 이게 형평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성원이 안 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관철을 했냐면, 가저유타운 사고요, 아이오닉타운 3구역 이런 데들이 지난 2008년 이주하고 그때부터 누적 손실들이 엄청 커져가지고 관철 변경할 때 어떻게 했냐면 조합원 분양가를 다 올렸어요. 조합원 분양가를 올릴 때 평형별로 배분을 해서 올렸다고. 소형 평형은 분양가를 많이 올리고 대형 평형은 분양가를 별로 안 올리고 하면서 이 배정받는 물건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을 안 분하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조합원 분양가를 안 건드린다는 전제하에서는 이 내용이 맞아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를 건드린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여러 정비구역에서 건드리면서, 조합원 분양가를 건드리면서 비례율하고 조합원 분양가를 두 개를 건드려서 이 손실을 안 분한 사례도 있어요. 뭐 어차피 네. 근데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조합 분양가를 올린다, 그럼 예를 들어 진짜 조합 분양가를 예를 들어서 1억을 올린다라고 칠게요, 극단적으로. 그런데 뭐 25평 조합 분양가가 4억인데 5억이 됐어. 33평 조합 분양가가 5억이었는데 6억이 됐어. 5억이 아니라 이제 33평은 분양가가 5억이 아니라 뭐 4억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율 떨어지는 부분에다가 조합원 분양가 상승분 이렇게 해서 25평, 보통 뚜껑 쬐끄만 물건 가진 사람들이 20평형대 신청 그 비율을 봐가지고 얘도 평균적으로 한 8천 부담했다라고 하면 30평형대도 평균적으로 8천, 40평형대 신청한 사람도 평균적으로 8천. 물론 저희 10억짜리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추가 부담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평균적으로 이 배분들을 볼 때 다 비슷비슷하게 상대적으로 그 폭을 좀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벌어지지 않게끔 조합원 분양가를 건드리더라. 전 텀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뭐 네. 실제로 그런 데들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네. 거예요. 조합 분양가를 올리는 거는 진짜 내가 큰 물건 가지고 있던 작았던 물건 가지고 있던 그건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내가 뭐 큰 거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뭐 1억 낼 거를 2억 내고 남들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게 진짜 배가 아픈 건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그냥 어디 명칭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냥 A 재개발 구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전체적으로 추가 부담금이 골고루 5천씩 예를 들어 부과가 됐다라고 하면, 어차피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던 간에 골고루 나온 거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인지를 하고 들어갔을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그걸 그렇죠. 갖다가 변경하면서 그런 게 번거로우니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비례율이 그냥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일단 리스크를 어떤 면이 되던 간에 리스크를 줄이려면 작은 물건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건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갖고 있는 분들이 이걸 보면 난 큰 거 갖고 있는데 나 죽으란 소리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난 텀에서는 죽으라고 안 냅두고 그런 식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건드리면서, 그러니까 조그만 거 가진 사람들은 나는 뭐 떨어지는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갖고 계셨던 분들도 부담했고, 그러니까 조그만 물건은 피를 더 미친 듯이 비싸게 주고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이번에는 제가 겸사겸사 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네. 그 여기 이거 표 어디 있어?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비례율 얘기를 일단은 이제 조합 분양가, 관리청 인가하면 고정이다, 사업 비용도 고정이다, 종전자산 고정이다라고 했지만 하다못해 감정평가도 다시 하는 경우도 없진 않아요. 네, 사실 감정평가 다시 할 수 있어요. 사업 비용도 바뀌는 경우 생각보다 있고요. 조합 분양가도 방금 전에 부동산님 얘기했던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다 물음표, 세모, 네모는 뭐 이렇게 되면 다 안 내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게 다 고정이 변동하지 않는다 했을 때 일반 분양을 잘 되냐 못하냐에 따라 비례율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얘기하셨던 거 조합 분양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뭐가 됐던 간에 근데 그런 거가 바꾸려면 사실 시간이 다 걸리는데, 예를 들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큰 소유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반대가 극렬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변동이 갈 수도 있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시간이 걸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냥 사실 경미한 차이라고 하기엔 너무 커서,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귀찮다 그냥 가도 된다라고 하면 비례율로 변동될 때는 큰 거 작은 거에 대한 타격이 좀 다르다. 예를 들어 하다못해 조합 분양가가 올라가면 그건 뭐 큰 거든 작은 거든 똑같이 그냥 부담하는 거니까 그거에 따른 거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그 전에 썼던 영상에서도 어느 정도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뭐냐? 사실상 잠깐만. 네. 근데 우리 이거 사실 어제 얘기할 때 오늘 영상 찍을 때 할 얘기 많지 않아요? 한 30분이면 끝날 거예요 했는데 지금 30분 됐어. 잠깐만. 25분 지났어요. 한 20분? 25분. 그래요? 26분, 27분 지났어. 참 이제 말이 많아지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치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는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던 게, 괴담이란 표현을 제가 계속 썼는데,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일단은 뭐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직 먼 거는 뭐 아직 뭐 멀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어떻게 누가 봤을 때 행복해로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듯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당장 코앞에 닥친 애들은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 뭐가 됐던 간에 부담을 받는 걸 전제로서 얘기를 하면서 그나마 피해갈 수 있는 것들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정비사는 그럼 다 이제 끝난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것들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관리처분 계획상 일반 분양가를 얼마를 책정했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은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분양 당연히 11억에 분양 아무런 규제도 없어요. 허그 규제도 없고, 그러면 뭐 진짜 우리가 11억에도 충분히 분양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8억에 분양을 하게 한다, 7억에 분양을 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애초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했을 때 얼마를 일반 분양을 예상하고서 비례율을 책정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즉 관리처분인가 계획상에 있는 일반 분양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실 뭐 예상돼 있었던 금액이 7억이었다. 근데 8억으로 갖다가 분양을 하려고 예정이 됐었는데, 실제 분양이 성공적으로 8억은 그 이상도 분양할 수 있었으면 더 먹을 수 있었던 게 못 먹어서 아쉬운 건 있지만, 사실 수분이 사람들이 줄고 그쵸. 환급금이 오히려 나올 수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아쉽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환급금은 생각도 안 하고 일단 추가 부담은 내가 돈 더 내는 거에 대한 거를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를 정확하게 알려면 관리처분 계획상 일반 분양가가 얼마였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보통 관리처분 계획 수립했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까지 높지 않았었던 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되게 보수적으로 책정한 데들이 많았었고, 실제로 일반 분양할 때 관리처분 계획상보다도 실제 일반 분양가를 1억, 2억 높게 하는 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오히려 과연 얼마나 떨어질 거냐, 내가 추가 부담금 공포가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추가 부담금이 나올 만큼 일반 분양가 커트 당할 것이냐 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게
필요합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났었으면. 지금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관리처분 계획상에서 일반 분양가를 8억에 측정하기로 했었다. 실제로 근래 관리 어디 구역이라고 하면 또 비판을 받을 테니까 언급은 안 할게요. 최근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데든 아니 신청된 데든 보다 보면 워낙 부동산 경기가 좋았었다 보니까 또 비례율이 너무 낮아서 조합 분양가 높고 하면 하도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조합에서 애초에 계획상 일반 분양가를 뭐 8억 아니 뭐 10억 이렇게 측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얘네들은 칼질 당하겠죠. 그러면 떨어지게 되면 비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일반 분양 수립 자체를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일반 분양가를 5억에 해놨다. 근데 오히려 좀 높게 할 줄 알았더니 그냥 그대로 5억에 분양을 하게 됐다. 그럼 비례율이 안 떨어지는 거라는 거를 중요하게 포인트로 하고요. 좀 하나의 예시를 가져왔었던 게 현재 거래가 안 되는 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난 데들이 거래가 많이 힘들어요. 오히려 먼 데들은 막연하게 이제 아직 멀었잖아 하면서 거래가 좀 편하거든요. 근데 현재 관리처분 인가 난 데들은 일단은 추가 부담금에 대한 공포가 막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문에 이제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수색 증산 뉴타운이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수색 증산 뉴타운의 특징 중 하나가 전체적으로 다 사업들이 대부분 빨라요. 관리처분 인가가 다 끝난 데들, 뭐해서 이주 철거 다 끝난 데들, 뭐 이제 사업 빨라요가 아니야. 인제하는 거지. 지금 구모 성동군 다 끝났잖아.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뭐 그런데 늦게 했기 때문에 현 시점상 인제 마무리 단계. 뭐 그렇게 거죠. 따지면 사실 뉴타운들 중에서 아직도 뭐 답이 안 나오고 먼 데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수색 증산 뉴타운 전체적으로 속도가 좀 비슷비슷하게 관리처분 인가로 넘어간 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좀 말이 많아요. 좀 출렁거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33평형 분양가를 대표적으로 가져왔는데 지금 평균 일반 분양가 예정해 놓은 그렇죠. 금액이 저거란 거죠. 그렇죠. 수색 4구역과 9구역은 일반 분양이 아예 끝났어요. 당연한 거겠지만 일반 분양이 완료된 데는 분양가 상한제 이슈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괜찮은데 자 얘네들이 일반 분양을 과연 어떻게 했냐라고 보니까 수색 9구역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했었죠. 2018년도 12월에 7억에 했었어요. DMC SK뷰 이게 분양이 끝났었는데 실제 분양가 7억이었어요? 네 평균 분양가가 근데 7억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관처에도 저 금액이었고 관처는 저거보다 쌌을 거예요. 관처는 저 금액이 아니었죠. 뭐 얼마였겠지.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높여서 분양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애들 지금 관리처분 인가 난 데들만 적어놨어요. 애초에 관처가 안 난 데는 뭐 예상 일반 분양가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색 6구역 같은 경우는 5억 3천, 수색 7구역은 5억 9천, 수색 13구역 6억 1천, 증산 2구역 6억 1천의 일반 분양을 했을 때의 기준으로 갖다가 비례율을 맞춰놨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보다 못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높아지면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일단 올라간다는 얘기는 안 하고서 일단은 가정을 해볼게요. 얘보다 얼마나 떨어지겠냐는 거죠. 떨어져도. 자 일단 증산 2구역 같은 경우가 철거가 완료가 됐어요. 이제 분양 시기를 실질적으로 허그에다가 분양 보증 심사를 넣었었거든요. 얼마에 넣었냐면 8억에 9억이었나? 9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9억에 분양하겠다라고 넣었었는데 까였어요. 9억에 넣겠다 했는데 까이고서 어떻게 허그에선 얘기하냐 8억인지 9억인지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9억을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허그에서는 너네 수색 9구역이 7억에 했었으니까 똑같이 7억에 분양해라. 그렇지. 지금 고분양가 관리 기준에 따르면 1년 이내 분양 가격이 있으면 100%니까 7억 이내에서 해야 되는 그쵸. 거야. 그리고 1년을 넘겨. 그러면 2019년도 12월 넘겨서 그 이후에 분양하게 되면 5% 하면 뭐 7호 30원에 7억 3,500에 분양을 해라라고 해서 증산 2구역은 지금 일단은 조금을 더 받기 위해서 넘어가자 이런 내년에 은평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입점 모집 승인하기 전에 떨어지면 자 그거가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작살 나는 거지. 지금 증산 2구역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색 증산 뉴타운 봤었을 때 일단 강남권은 무조건 지정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마용성까지 포함되냐? 뭐 이거는 카더라 얘기예요. 카더라 얘기인데 뭐 진짜 서울 전역으로 다 지정하지 않는 이상 은평구까지 어떻게 지정이 되겠냐라는 거는 첫 번째 포인트 중 하나고
설령 지정이 돼도 과연 그런 평가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아직 그게 다 퀘스천들이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식으로.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설령 칼질을 해놔도 6억 천에서 얼마나 떨어지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여기서의 포인트는 수색 증산 뉴턴 같은 게 전체적으로 이제 일반 분양가 예정했었던 게 좀 낮아서 이렇게 가져왔었지만 다른 데들도 낮았던 때도 있고 높았던 데들도 있는데 다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애초에 예상 일반 분양가를 9억으로 갔다가 진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었다라고 하면 진짜 비례 하락이 떨어지는 가능. 칼날들이 다 나한테 타격이 오는 건데 내가 증산 2구역이 진짜 9억의 분양에도 다 될 줄 알았었는데 9억을 못하는 걸 떠나서 뭐 진짜 6억으로 됐다라고 되면 그래도 비례율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서 무조건적으로 다 그냥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비례율이 떨어지냐 충분히 나오냐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상의 일반 분양가를 한번 체크해봐라 라는 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 일반 분양 세대수도 한번 체크해봐라. 이건 가볍게 넘어갈게요. 뭐 일반 분양 세대가 진짜 많았으면 2억씩 분양가를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져도 그러면 조합 손실액은 2천억인데 뭐 100세대다. 그러면 200억이고 예를 들어 10세대다. 그럼 20억이고 일반 분양이 아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역설적으로 일반 분양 수입을 토대로 해서 정비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했던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충격이 크지만 어차피 일반 분양 우리 몇 개 없어서 일반 분양 수입 많지 않았어. 그런 데들은 별로 타격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근래 기사 보면 뭐 홍실 아파트 이런 데가 여기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일반 분양 개수가 몇 개 없어서. 극단적인 사례가 레미안 이촌 첼리투스거든요. 거기는 460세대가 460세대 된 거고 청산자 물건만 일반 분양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애초에 정비 사업비 자체가 그러니까 추가 부담금 자체가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추분이 정비 사업비를 460명으로 나눠놓은 금액이야. 5억 4,500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우리 재건축은요, 우리가 전체 집을 헐고 우리가 전체 짓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가까운 사업장일수록 사실 별 분양가 상한제가 상관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개발 얘기를 주로 했지만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첼리투스처럼 일반 분양 개수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가자. 그래서 1+1 과거에는 일반 분양 1+1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얘네들은 이득이고 그럼 1+1은 적당히 주고 일반 분양에서 나머지 조합원들이 나눠 먹게끔 하자라고 관철을 수립했던 데들이 이제 변경하는 거예요. 그냥 당신 줄 수 있을 한선 되네요. 줄게. 최대한 줘서 어차피 일반 분양한테 싸게 주느니 조합원한테 많이 주고 30평형, 40평형 받으세요. 어차피 우리 일반 분양 수입 별로 주느니 우리 사업계획도 과거에 예를 들어 1200세대 30평형대에 많이 넣어서 지을 거였으면 그냥 40평형대에 많이 짓고 1000세대만 지어서 일반 분양 200개 줄이고 우리가 그냥 추가 부담금 더 낼 거 그냥 이렇게 갑시다. 그치. 그래서 공급 세대 수를 바꾸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래요. 재건축 쪽에서는 뭐 이게 지금 한 흐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게 장기화되면 이제 그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는 얘기로서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타격이 있냐 없냐라는 얘기. 우리가 괴담 얘기를 했었을 때 일단은 관리처분인가 낮고서 2주 철거한 데들은 무조건 타격을 받는다고 전제했지만 제가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하나로는 실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상의 그 일반 분양을 확인해라. 또 하나는 일반 분양 세대가 몇 세대냐 그걸 한번 체크해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지역이에요. 이제 일반 분양 세대수도 좀 되고 뭐 어떻게 뭐 피해 나갈 수도 없고 그런다라고 했을 때 가격이 그럼 떨어지냐라고 했을 때 과연 얼마나 떨어지냐라는 얘기를 즉 가치적인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재개발, 재건축, 뭐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뭐 변할 거 없이 우리가 왜 추진을 하냐라고 했을 때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기대감, 그거에 대한 가치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 중 하나 추가 부담금이 지금 가정을 하나 해놨어요. 감정가가 3억이고 프리미엄이 5억이고 조합원 분양가 5억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가랑 감정가의 차이 이제 추가 부담 한 2억이라고 나왔을 때 그러면 내가 이거를 추가 부담금까지 다 냈을 때 얼마에 내가 이 집을 갖느냐 총매가 개념으로 봤을 땐 10억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합원 분양가가 원래 비례율 얘기는 했었지만 복잡하니 그냥 조합원 분양가라고 얘기를 써놨거든요.
조합 분양가 그냥 1억이 올라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얼마나 떨어지겠냐는 거죠. 이 올라간 거만큼 떨어지고 끝이란 거예요. 더 떨어질 건 없단 거죠. 이게 조합 분양가가 1억이 더 올라갔다. 추가 부담가 1억이 내가 더 나온다. 그럼 지금 프리미엄 5억이었는데 4억 선에서 떨어지면 그 이하로는 안 떨어지고 그때는 지금 추가 부담가 1억이 나온다는 인지하고서도 P가 지금 4억이야? 지금 샀어도 총매가는 10억이네? 이렇게 간다는 거.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일시적으로 추가 부담금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결국 다시 시장 올라간다. 가격이 10억으로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서 조합원이 낼 돈이 많아진다.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P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P가 떨어지면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금액은 좀 적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똑같다. 그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초투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수준 줄어들지. 당장 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초투가 줄어들어서 과연 이게 1억씩이나 떨어질 거냐? 진짜 추분이 1억이 나와도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그럼 떨어지긴 할 거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필요는 있단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총매가 개념까지는 똑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인근의 신축 아파트 가격을 봤더니 얘네가 14억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10억에 사는 꼴이니까 지금 관리처분인가 뭐 났고 철거도 다 완료냈고 그러면 이제 착공 시작했으니까 입주까지 한 3년이면 되겠네. 3년 뒤에 내가 4억을 먹을 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추가 부담금이 1억이 더 나온대 라고 하니까 그러면 생각하겠죠. 진짜 추분 때문에 P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가 4억 먹을 거를 그냥 3억 먹고 말지 이러고서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많은 재개발 지역들이 있는데 사실 주변의 신축 아파트 가격대는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가 한번 계산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얘가 추가 부담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설령 1억이 나온다고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라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내가 추가 부담 1억이 나온다고 생각해도 나 1억 더 나올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래요? 큰 거 가지고 계신가? 나한 2, 3억 정도는 더 내야 될 것 같아서 머리 아파. 큰 물건 가지고 계시구나. 그렇게 되면 네. 뭐 흑석 가지고 계시죠? 아니야. 그만 아무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주제에 따르면 결국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도 매도인들이 물건을 안 내놓기 시작하면 지금 이 표의 의미는 결국은 내가 지금 10억 사서 14억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도인이 물건을 안 내놔서 계속 유지가 되면 11억으로 오히려 호가가 올라가고 11억 주고 사서 3억 먹을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정 지역은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뭐 A 재개발 지역이 있었는데 인근 신축 아파트가 14억이에요. 내가 추가 부담금이 두려워. 그래가지고 재개발을 원래 살려고 했다가 안 사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난 신축 아파트를 가고 싶은데 그럼 14억 현금 다 주고 사겠냐는 거예요. 보니까 14억은 그대로야. 근데 지금 옆에 있는 거 추가 부담금 1억이 더 나온다 해도 내가 실질적으로 총매가로 계산해 보니까 11억에 현재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11억을 주고서라도 내가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나왔을 때 애초에 추가 부담금이 나올 수도 있냐 없냐에 대해서도 따져볼 거가 있다라는 걸 한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관리처분 계획상 일반 분양가 그리고 실제 일반 분양 세대수 얘기했는데 그럼 설령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떨어져도 하한선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설령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떨어질 거냐, 떨어져도 얼마나 떨어질 거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상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가치가 지금 뭐 추가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여기 표 같은 경우는 한 추가 부담이 한 5억이 나오면 지금 신축 아파트 사는 것보다 더 비싸게 사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그럼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추가 부담금이 여기가 뭐 예상 일반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추분이 5억씩은 나오겠냐? 그럼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접근해 보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완공됐을 때의 가치가 얼마냐라는 거를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추분을 내도 우리 전화위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국토부 이번 개정안 보면서 이거는 악재지만 오히려 호재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면모가 있다. 뭐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다르지만 일단 입주하고 나면
희소성이 조합원 물건밖에 일단 거래가 안 돼요. 그거는 명백해요. 지금 최소 10년이에요. 최소 10년. 10년에서 5년 거주 요건이 생기면 이거 충족 못하면 애초에 거래가 안 되고 LH에서 뭐 이제 사버린다라고 되면,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2000세대인데 일반 분양이 뭐 1000세대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뭐 절반은 거래가 안 되는 거야. 10년 동안 거래가 안 돼. 거래 불가 물건. 그렇죠. 그러면 거래되는 건 조합원 거밖에 안 돼. 신축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일반 분양분은 아예 거래가 안 돼요. 조합원 거밖에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시장 왜곡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 물건이 희소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당장 추분이 1억을 내더라도 그건 나중에 집값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태클 안 걸어. 근데 뭐 결국 희소성 증가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인근 신축 아파트가 14억을 유지해주면 인근 아파트 가격은 뭐에 더 영향을 받느냐, 지금 뭐 경기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희소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매수세가 많이 시장 안에 남아 있고 더 올라갈 거다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매수자들이 시장에 있을 때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거지. 시장이 꺾이고 분위기 안 좋아지면 희소성이 상관없지 뭐. 뭐 시장이 꺾인다라고 전제하면 뭐 애초에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애초에 뭐 그거는 왜? 뭐 재개발을 떠나서 실수. 뭐 만약에 제가 네. 경기가 꺾인다고 생각하면 전세로 가겠어요. 든 그런 식으로 보니까 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설령 뭐 예를 들어 주변 신축 아파트를 14억에 사는 사람도 그 이상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설령 거기서 땡전 한 푼도 안 올라가도 이게 완공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명확한 게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데, 거기서 완공이 됐을 때 거래 가능한 것도 적어지고, 우리가 입주했을 때는 이제 걔네들이 신축 아파트 라인들이 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진짜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적용된다. 다른 사업장들은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신축 간의 텀이 길어지면 사실 더 오히려 원래 처음에 강남에 있는 재개발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발표되니까 뭐 오히려 더 자기네들 희소성만 더 높아진다라고 해서 좋아했었다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지금 피를 토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울으면 누군가는 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정비 사업은 다 끝났다를 일단 전제로서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랑, 그리고 실제로 타격 받더라도 그러면 원래 그 근본적인 가치에 집중하라고 하는 식으로 갖다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끝? 네,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자, 항상 규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너무 주목을 해요. 근데 규제에 주목하지 말고 가치에 집중해라. 이 가치가 그러면 얼마로 봤을 때 지금 이게 흔들려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느냐를 정확하게 계산해보고서, 그리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본 다음에 해야지, 단순하게 외부에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다 죽는데 라고 해서 진짜 죽는가 한번 따져보라는 걸 취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힘드셨겠어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래요. 이게 저도 뭐 이제 이미 사업이 이만큼 간 데들 같은 경우는 사실 되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꾸역꾸역 밀어내면서 가지 않겠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러니까 2016년, 17년 뭐 주로 이때 이제 관리처분 계획 수립했던 데들이 지금 이주하고 이제 밀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2017년에 파리 대책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재개발은 인기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재개발은 열악한 지역에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2016, 17 상승장에서도 강남 쪽 이런 데 엄청 올라갈 때도 상대적으로 순환매에 따라 쫓아가는 가격도 더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도 못했고요.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할 때 구청에다가 이제 봤잖아요. 구청에서 일반 분양가 높게 관처 계획에 반영 못하게끔 반려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분양가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변 시세는 그 당시에도 뭐 한 7억 8억 하는데 일반 분양가는 뭐 한 5억 몇천 6억 이런 식으로 책정하게끔 그렇게 관처들이 됐어요. 흑석 뉴타운 흑석 3구역도 일반 분양가 6억 2천에 관처했어요. 11억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억 11억 분양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고 그 당시에는 6억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그 시절에 흑석 3구역이 이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 인근에 흑석 8이나 7이 일반 분양했는데 7억 2, 3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사실 싸게 했죠. 그거에 따라서 비례율 105% 냈는데 그러니까 비례율 상승분을 가정하고 사실 사람들이 중간에 투자들을 많이 했거든요. 아 여기 6억 2천밖에 일반 분양 추정 안 했어? 여기 더 올라갈 건데 아 그럼 내가 실제로 비례율 105%를 사면서 이 금액 주고 사는 거지만 내가 한 요 비례율 올라가면 내 물건 같은 그쵸. 경우는 한 1억은 더 먹겠네 하고 해서 사실 더 높게 베팅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까이는 거예요 지금 그쵸. 사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지금 뭐 별로 문제는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조합원들 간의 내분 되게 갈등이 심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낼 거냐 안 밀어낼 거냐는 조합 내부에서 되게 진통들이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오늘은 재개발 중점으로 얘기를 했지만 재건축 현장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면 지금 뭐 사실 이제 이렇게 내면 분양가 상한제 사실 공시지가대로 연동해서 한다는 거 공포거든요. 그렇게 가느니 이미 지금 이주하고 철거되고 있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우리 대받고 못하니까 그냥 그러면 허그랑 잘 협의해서 분양 보증해달라고 해서 분양가 적당히 해서 그냥 밀어냅시다. 조합이 이런 식으로 지금 포지션을 바꾸는 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합원들이 그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대요. 조합원들 카페에서 이걸 지금 조합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넣는 거 말이 되냐? 이건 안 된다. 이제 그러면 뭐 하겠어요? 조합장 해임. 조합장 해임 하자. 뭐 이제 뒤집어 이딴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파행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파행으로 가면 이제 이주하고 나서 금융비용 늘어나고 사업이 불필요하게 이제 돈 쓰이는 공사는 공사대로 안 되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조합장 공석이면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뚜렷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정비 사업들 소요들 되게 많이 있을 거야.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업이 많은 재개발 구역, 갈 길이 먼 재개발 구역들도 아마 이거 속도를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 나오는 시점까지 예를 들어 앞으로 3년 뒤에, 4년 뒤에 나올 수 있었던 물건들이 뭐 5년, 6년, 7년 그러면 그게 사실 공급 축소에는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영향을 줄 것 같고 실제 그래서 아직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어디에 될 거냐 그리고 적용 지역 하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 얼마 책정할 건지 관련해서 이제 심의할 거 아니에요. 분양가 승인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얼마 하다가 그 금액엔 분양 못한다라고 엎어지는 데도 나올 거고 하면 그런 실제 사례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 정도 선에 되는구나.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강남의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가 33평 주변 시세가 얼마인데 얼마 정도 나올 거냐. 그런 모양들이 나오면 혼선들이 조금 거치고 그 모양을 보고 앞으로 사업 지금 가고 있는 애들이 지금 속도를 낼 거냐 말 거냐들을 많이 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어제 국무총리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뭐 아직 지금 뭐 상황 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상황 봐서 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역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은 진짜 싸고 예를 들어 안 되는 데는 비싸면 예를 들어 강남이 동대문보다 분양가가 더 싼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그거는 납득이 안 되지. 조합원들이 이게 미치는 거지. 그쵸. 그렇게 되면 그러면 결국 과열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저는 막 이게 공격적으로 긴 데들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재개발구에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하나인 거예요. 지금 사실 어떻게 살 길이냐면 뭐냐면 내가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안 걸려 있으면 끝에. 그리고 준공업 분양 가면 분양 보증 받을 필요 없으니까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사업이 가고 있는데 우리 사업이 앞으로 준공까지 비용 이자 들여가지고 비용 들여서 준공까지 예를 들어서 7년이 걸릴 것 같아, 5년이 걸릴 것 같아, 3년이 걸릴 것 같아. 7년 뒤에 부동산 시장이 뜨거울까요? 뜨겁지 않을까요? 알아요? 난 2년 전에 2년 후에 지금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그러니까 만약에 4년 뒤, 5년 뒤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다시 침체로 가거나 시장이 꺾여서 안정화되는 모양새가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때 가서 후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 없이 지금보단 나은 금액에 분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회로도 한편으로 돌리고, 그리고 또 이 분양가 상한제 규제 관련해서 저도 되게 의문이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 뭐냐,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 그 얘기를 꺼낼까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하는 거는 그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네. 해제하는 기준은 뭔지, 해제하는 기준, 왜냐하면 해제만 되면 피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확실하게 시장에서 알아볼 수 있게끔 그거 생각 근거를 남겨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그 해제 타이밍은 잘 노리다가 그러네요. 그것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받아서 현저하게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지금 민간 택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간평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가지만 매입하는 민간 택지들 같은 경우 매입 비용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뭐 금융 비용도 인정해주고 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사업 리스크 이런 걸 고려해서 갔을 때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임대 후 분양 전환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 물론 임대 후 분양 전환이 정비 사업은 조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또는 그것도 막을 거다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뭐 더 그런 또 다른 가능성은 살 없는지, 길을 최대한 찾아보겠죠. 네, 또 다른 가능성 없는지. 말 그대로 된다라고 하면 어차피 뭐 정세만 나와도 분양가 뽑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합을 10년 뒤, 조합이 아파트 짓고 나서 회사를 10년 20년 안 한 때 맞아요. 되게 많아요. 이놈들 상가 분양이 안 돼서 상가 분양이 안 그런 돼서가 것도 아니야. 조합에 돈이 남아 있으면 먹으려고.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연금이야 빼먹으려고 조합 폐산 안 하고 있는 경우들 많아. 폐산을 안 하고 이렇게 많이 있잖아. 그럴 거면 어차피 그냥 길게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길게.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찾아가면서 자구책들을 구하는 노력들, 이게 법률적으로 현재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진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일단은 이번에 얘기를 했을 때 정리를 해보자면, 부동산님 같이 이제 재개발을 좀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진짜 그걸 따져봐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 수립상 일반 분양가는 원래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낮게 돼 있으면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런 데들은 권리가 큰 거를 사는 게 더 좋겠네 라는 얘기들을 저희는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떠나서 오히려 떨어지는 지금 시기가 왔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환급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인들은 추분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진짜 추분이 나올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 낮게 측정돼 있으면 실질적으로 추분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나오더라도 과연 그렇게 많이 나올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라는 의미로서 이번에 한번 정리한 거. 또 하나는 일반 분양 세대수 그거 얘기했었고, 또 하나는 진짜 추분이 예를 들어 5천이든 1억이든 나오더라도 과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거냐. 떨어져 봤자 당연히 추분만큼 떨어질 거고, 그만큼도 안 떨어질 수도 있다. 왜냐면 미래 가치는 명확하게 있었을 때 내가 그냥 예상되는 수익을 덜 먹는 것 뿐이지 거기서 멈출 수가 있다 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번 주제를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나 하나 생각난 것도 네. 있어. 뭐냐,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얘기하려다가 중간에 끊는 것 같아서 안 했던 게 있는데, 이게 사업이 이제 초기에 가는 단계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뭐 평가 금액을 높여서 저원 분양가를 높이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상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이렇게 눌리는 상황에 관리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큰 물건이 악재예요. 그러니까 큰 물건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하락분만큼에 대해서 또 돈 내야 되는 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뭐 아직 지금 분양가 책정을 안 한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작은 물건보다 큰 물건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측정되는지를 사실 그게 네.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큰 거 사서 많이 먹기보다는, 왜냐면 일반 분양가를 이런 식으로 찍어 눌러서 싸게 하게 되면 큰 물건 가진 사람이 내야 될 예상했던 환급금이 줄어들고 추반 나오는 이런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큰 거가 이렇게 일반 분양가를 찍어 누르는 게 실제 이제 실현된다라고 하면 투자는 회피하면서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무리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다시 회귀해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요새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재개발 투자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아무튼 이래저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할까 하다가 이제 이번에 정리해가지고 같이 얘기했었는데, 시청자분들도 과연 진짜 정비 사업을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하면서 떨어진다 보다 얘기해 본 사람들이 있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의 폭을 넓혀볼 그러니까 필요가 뭐 있다는 다른 전문가분들은 정비 사업을 이렇게 안에서 내면에서 보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얘기하면 통계를 들어서 과거에 뭐 분양가 상한제 있을 때는 뭐 물량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 안에 있는 얘기들은 아니었으니까 좀 색다른 시간이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도 저를 이렇게 태클 걸게 네. 해주세요. 아, 좀 셌지? 그렇죠. 이번에 좀 아무튼 이제 뭐 댓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태클 걸냐고 하는데 그게 이 방송의 재미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재밌게 또 봤으면 이런 좋겠고요. 의견 저런 의견 맞아요. 들어보려고 하는 거지. 뭐 정답이 어디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또 사실 원래 이제 또 조만간 추석이잖아요. 원래 항상 추석 특집 항상 했는데 할 얘기들 다 해가지고 뭘 해야 될까도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추석 특집 와서 댄스 한번 추세요. 자, 어떤 식으로 할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빵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